조선 선조시대 조정은 젊고 똑똑한 선비들이 내뿜는 학문적 열기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아래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바로 이 갈등이 조선을 동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할 수 있는 한 관직을 둘러싼 두 인물의 자존심 싸움. 이게 어떻게 조선 전체를 갈라넣는 거대한 정치적 분열,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부르는 것의 서막을 열게 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딱 하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벼슬이 아니었어요. 조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힘,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조전랑. 아니, 이 자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이조전랑은요, 지금으로 치면 언론기관 같은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직접 지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이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편이 계속해서 조정의 여론을 꽉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 이 자리를 둘러싼 경쟁,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었겠죠? 전랑이 찍는 도장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한 정치 세력의 미래까지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권력을 앞에 두고 두 명의 거물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자, 이 비극적인 분열의 두 주인공입니다. 한 명은 장원급제 출신의 떠오르는 신예, 김여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명종 임금의 왕비, 그러니까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이미 막강한 권력을 쥔 기성세력의 대표주자, 심의겸. 그야말로 새로운 바람과 기존의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죠. 먼저 칼을 빼든 건 심의겸이었습니다. 김효원이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되자 심의겸이 이런 말을 해요. 김효원이 예전에 그 악명 높은 권력자 윤원영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라의 인사를 맡기냐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 거죠. 하지만 김효원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이 다음 이조전랑으로 추천되니까요. 이번엔 김효원이 나선 겁니다. 왕의 외척, 그러니까 왕비의 친척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똑같이 맞받아친 거죠. 자, 이 지점에서부터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조정 전체의 편가르기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젊은 선비들과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 선비들이 각각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정에 보이지 않는 선이 쫙 그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최초의 붕당인 동인과 서인이 탄생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을 넘어서 학문과 철학까지 뿌리가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동인, 서인이라는 이름이 무슨 거창한 이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김효원의 집이 도성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어서 서인.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세력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동인은 이황, 조식 같은 대학자들의 학문을 이은 신진 세력이 중심이었고요. 서인은 이 성원의 학통을 계승한 기성 세력이었죠. 심지어 철학도 달랐어요. 동인의 주리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서인의 주기로는 현실, 경험, 실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차이는 이들의 갈등을 점점 더 격렬하게 그리고 화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말싸움으로 시작했던 이들의 다툼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조정은 논쟁이 아니라 피로 얼룩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딱 보입니다. 1584년, 양쪽을 어떻게든 중재하려던 대학자 율곡 이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들의 싸움에 브레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1589년, 동인 쪽 사람이었던 정여립이 역모를 구했다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서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서인의 리더 정철이 이걸 빌미로 수많은 동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추곡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무려 1000명에 달하는 동인 선비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향을 갔다고 해요. 말 그대로 말의 전쟁이 칼의 전쟁으로 피해 복수국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복수를 통해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이 오래 가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정권을 되찾은 동인이 이번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 분열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을 그렇게 탄압했던 서인의 리더,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1591년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로 왕의 눈밖에 나서 실각하자 동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의 원수 정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동인을 둘로 쫙 쪼개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거대했던 동인이라는 하나의 세력은 정철의 처벌 수위를 놓고 다시 두 개의 흐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또 다른 내부 분열의 씨앗이 싹트고 만 것이죠. 정철을 두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뉜 겁니다. 더 이상의 피는 흘리지 말자, 귀양 보내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한 온건파는 남인이 됐고요. 아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 사형시켜야 한다 하고 외친 강경파는 북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여원과 심의겸의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분열의 씨앗은 동인과 서인으로, 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서 조선 정치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번 시작된 이 분열의 역사는 이후 수백 년간 조선 정치를 지배하는 거대한 틀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이 붕당 정치는 조선의 결국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이었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들이 건강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긍정적인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싸움으로 나라의 힘을 낭비하게 만든 독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